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 오늘 그 강의할 이거는 이 과목이 지금 2009년도에 처음 개설이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이 인문특강, 인문교양 역사특강이 정독도서관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당시에는 역사의식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르치는 게 전부 그냥 꽃꽂이, 요가, 사군자 이런 것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북촌마을이라고 옛날 양반촌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역사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서 삼경 이런 걸 공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처음으로 스타트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가 11년째입니다. 11년째 여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회 그 책 보면 맨 앞에 그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2003년도에 결성을 해서 이제 5월 달에 결성해서 9월 달에 교육인적자본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본부에도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학술회의 할 거나 이런 때 항상 강조한 게, 이 잃어버린 역사, 그러니까 보통 역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강의하면은요, 전부 근현대사, 그러니까 조선사 아니면 그 논란이 많은 현대사, 이런 것만 가르쳐야죠. 교수들이.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상고사나 상고사는 전혀 없고, 고대사, 특히 뭐, 백제사, 고구려사 이런 거는 손가락에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있고 뭐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르쳐 보면요. 뭐 정치인이나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나 뭐 공무원이나 수준이 똑같아요. 다. 뭐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이나 뭐.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지금 10년 이상 가리키는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는 건 일제가 왜곡했던 그런 역사들을 지금 가리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옛날에 내가 배웠던 역사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2강, 지금 24강을 6개월을 가리키는데 그 강좌 하나하나가 대학원으로 말하면 토픽 같은 겁니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큰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좀 올해는 2020년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잃어버린 역사가 융성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됐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너무 기존 사학계에서 가르쳐 준 게 했는데, 이제 이게 SNS가 발달하면서 계속 인터넷으로 하고, 오늘 제가 또 유튜브로도 찍고, 이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실질적인 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양대 부분이 있어요. 크게 24강이지만 양대 부분이 뭐냐면 그 많은 거를 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한당 강의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한국 상고사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군 신화로 배우고 뭐 당군은 실제 역사가 아니니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지금 저의 강의에서 하는 거는 크게 양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일제가 단군 신화나 이런 걸로 말살시켜버린 한국 상고사 분야, 한국 상고사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일본의 뿌리가 됐던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인 그 백제의 역사 이런 두 가지가 큰 주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두 개를 뼈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두 번째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을 가지고는 제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는 기획을 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MBC 태왕사신기하고 KBS 근초고왕 이건 제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역사를 몰라가지고 시나리오나 또는 스토리텔링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가들은 이제 그걸 좀 재미나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것이 이제 일제가 이거를 또 알아가지고 말이죠. MBC 태왕사신기의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이거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 내용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 근초고왕은 중요한 게 뒤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나타내는 칠지도의 비밀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국내 사학계에서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거를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 문화 콘텐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를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이제 미래고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이제 대개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를 중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건 과거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아야지 왜 고리타분한 과거는 공부하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요즘 유비쿼터스라고 뭐 이런 말 쓰죠? 유비쿼터스. 뷰포인트라고 할까요? 쌍방향 견해라고 해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미래에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호황기, 불황기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듯이 또 우리나라 유행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과거를 모르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의에서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들은 사람은 좀 다시 들어주시고 어떤 왕이 어린 왕이 갑자기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아무리 왕이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경험이 많은 영의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과거에 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땠고, 그때는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고, 방어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사법고시를 붙고, 여기 뭐 사법고시 붙은 사람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 연수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판사로 임용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실제로 판결을 내야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법전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 판례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냈는가. 이게 뭐냐면 재판의 역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간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어떤 사회적 그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는 건 필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이런 뭐 영국의 처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영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옛날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이거를 이끌었는가. 그래서 대영 제국을 이끄는 그 수상으로서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 읽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대책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 그러고 걱정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 경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 분야는 거의 세계 10위권 선진국 개념 수준인데 이 역사나 문화 이런 쪽은 너무 낮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지금 아니에요. 이 지금 경제과학 수준만큼 역사 문화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지, 균형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0년 이제 새해에 새롭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배우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라든가 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주고 이럴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나는 뭐냐면 이제 유태인의 교육은 탈무드 교육이가 이게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네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 조그만 나라지만 거의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적인 거 뭐 경제가 뭐 몇이고 뭐 수출고가 얼마고 뭐 무역 수지가 얼마고 뭐 그러고 뭐 이런 또 저희 요즘은 이게 뭐 5G니 뭐 OLED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만큼 역사 문화 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이니까 역사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 역사의 정의는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가 있어가지고 영어 책들을 많이 공부했건데 요즘같이 뭐 EBS 교재가 아니라 이런 많은 교수가 자기가 아무거나 지문을 따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E.H. 카의 What is History? 이게 E.H. 카인데 R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자동차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역사란 무엇이냐? 제1장의 정의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 팩트죠, 팩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E.H. 카라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학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다. 근데 이 주관적 해석에는 판단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영어로는 뭐 judgment하고 selection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재 사학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역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 해석 분야에서 쭉 내려오던 사건과 달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이거를 왜곡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잃어버린 한국고대사 강의에는 일제가 왜곡하고 날조된 주관적 해석을 다시 올바르게 재해석한다.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역사가 왜 왜곡됐느냐 그 근본이 그 일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1910년에 우리가 강제합병을 당했죠. 예, 강제합병을 당한 다음에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북촌은 아주 양반들이 역사책을 많이 갖고 있었죠. 여기 있는 것들 역사책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만주, 심지어는 대마도. 대마도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한테 배우시면 알겠지만 세종대왕 때는 거의 조선의 행정구역에 들어간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 자료가 20여만 권이 수거됐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중요한 수거된 책들이 단군조선, 주로 단군조선에 관한 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뿌리가 되었던 백제사에 관한 것들이 주로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역사를 단군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강제 통치하는데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역사가 더 깊다, 더 오래다 그러면은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발마적으로 자료들을 다 수거했어요. 거의 단군사가 그때 다 우리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없었던 거로 만들기 위해서 단군 신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제7자 국사교과서 개편 때 단군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부족국가였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왜?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라든가 황국이다 이런 것도 지금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갔고요. 내몽골 지역에서는 또 러시아가 몽골을 종주권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상고사 문화가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단군 조선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연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예? 자료가 많겠다. 그 중에서 일부 뭐 한국인 학자가 뭐 카자흐스탄의 뭐 김모 그런 무슨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그 지금 뭐 몽골어뿐만 아니라 여진족, 뭐 거란족,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이게 더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끼케야 이제 한자나 영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그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주로 일본의 지금 그 국내청이라고 있어요. 국내청이 그 천황이 사는 데죠. 국내청. 이 국내청이나 또는 그 제국대학 있죠.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이라든가 무슨 교토제국대학. 또 여기 있는 게 뭐죠, 여기? 여기가 센다에 있는 데가 도호쿠라고 해서 도호쿠, 동북인데 도호쿠 제국대학, 그 다음에 오사카 제국대학, 그 다음에 큐슈, 이런 제국대학 지하 수장고에 아마 분산돼서, 이게 한쪽으로 몰아놓지 않고 분산돼서 아마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감추고 은폐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오늘은 명함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3.1 독립운동 그 기록문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화재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리는데 기록문화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리는 3.1운동, 그거 지금 제가 거기서 조금 일을 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술대회 할 때 조금 얘기한 건데, 그래서 3.1 운동하는 거는, 이 3.1 운동하면은 이 운동의 개념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유네스코에 올릴 때 자료를, 운동하면은 운동이 뭐 어떻게 엑서사이즈로 할래요? 뭘로 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혁명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배현찬 장로님은 혁명이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여기다 시민자를 좀 더 써요. Civilian Revolution. Revolution.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간접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일제가 물러나게끔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뭐 이렇게 운동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거는 위로부터의 또 혁명이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군사혁명이. 근데 이건 아래로부터의 그 청년이라든가 이런 종교단체가 일으켰기 때문에 시빌리안, 시민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3.1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일본이 세계적인 그 비난을 받게 됐어요. 예?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제국주의로서 이제 뭐 한참 잘 나갔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3.1 독립운동,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일본이 1918년에 바로 그 직전이죠. 이게 1919년인데, 원래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세력들이 그 입헌군주제를 세워가지고 그 범벌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범벌이라는 거는 지금은 현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조수본, 예를 들면 야마구치 현 그러면 조수본, 그죠? 또 여기 뭐죠? 여기 가고시마 현은 사스마번, 뭐 이런 식으로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에도 막부, 그러니까 바쿠라고 하는 쇼군이 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마감시키고,
왕정을 세우면서 또 영국과 같이 의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입니다. 근데 그 입헌군주제의 그 수상서부터 모든 그 강요를 차지했던 게 그 메이지 유신을 익힌 범벌정부입니다. 특히 그 아까 그 이런 야마구치현, 그 다음에 여기 가고시마 또는 여기 뭐 시코쿠의 도사번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놨는데 유일하게 지금 요때는 1918년 때는 그 하라 다카시라고 하는 평민 출신이 내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이 사무라이 출신들이 범벌 정부였는데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딱 되자마자 그 당시에 3.1운동 때 2대 그 총독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2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경질을 합니다. 경질을 하고 제3대가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해군 제독 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제 여론을 감안해서 문화 정치라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그 전에 1대 2대 데라우치나 그 하세가와 때는 이 헌경 전체라서 헌병경 경찰이 막 무단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 정치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말이 문화 정치지 이번에는 뭐예요? 정신 말살 문화 정책으로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오자마자 1925년에 그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조선사 편수위원회.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예하의 특별위원회인데, 이 분이 이거를 설립할 때 했던 그 기념사가 있어요. 그 기념사가 혹시 거기 책에 있습니까? 예? 일부. 예. 몇 페이지죠? 1페이지. 1페이지요? 예. 우리 씩씩한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요. 안 돼요? 우리 선배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부터. 예. 먼저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의 혼, 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에게 가르쳐라.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부인데요. 뒤에 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는 건 조상입니다.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이 기념사만 봐도 벌써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이거는 뭐냐면 조선의 독립의지를 불식시키고 일제 그 강제 통치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채찍을 가지고 막 이루어졌다면 여기는 이제 당근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정신 문화를 말살시키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작업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잃어버린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는 주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이죠. 자기네 나라 역사도 아닌데 주관적으로 전부 해석을 한 거예요. 예. 또 나중에 이 사람은 3대 총독이었고 제일 마지막 총독이 제9대
그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베 노부유키. 자, 이거 책에 있습니까? 아베 노부유키의 예. 코딕체로. 예, 그럼 한번 좀 읽어보시죠. 처음에 오셨지만은 45년 거고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예. 이게 이제 그 조선을 떠나면서 한 얘기인데 이것도 보세요. 조선의 옛 영광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다 공부한 거예요. 뒤에로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도 훨씬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게 악랄하게 그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교육 때문에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모른다는 거는 일제가 심어놓은 그 노예적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일본에 지금 뭐 한일 관계 무슨 대화를 하거나 뭐 공무원 외교라든가 공무원들이 나가면은 이런 역사적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이라든가 무슨 이런 회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 일제 때 가리킨 그런 어떤 그 주눅이 든 그런 상황에서 역사 왜곡을 잘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 만나니까 올바른 역사들이 나오지가 회의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 포럼에 가서도 강의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역사 이런 걸 알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를 잘 얻을 수 있냐. 전부 상업적인 마인드.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거, 이거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그러면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아셔야죠. 우리나라 매국노 하면 누구를 칩니까? 예? 이완용이죠, 이완용. 예, 이완용이 왜냐면 맨 마지막에 순종 임금을 없애고 데라우즈하고 서로 그 사인을 해가지고 1910년에 강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제가 돼서는 일본의 중추원이라고 하는 그 한국계 그 친일파, 예? 이런 사람들에게 관직을 줬어요. 일본의 무슨 후작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관직을 줬는데 그 일본의 그런 관직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 좀 형식적인 그런 기구가 중추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부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완용 후작입니다. 그리고 또 철종의 사위로서 일본의 후작 자기를 받은 박용효 드셨죠? 그 다음에 권중현 이런 자작벼슬한 이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위원회 고문이었고요. 그 외에 총독부 정무총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총독 밑에 정무총감하고 경무총감이 있었어요. 2인자죠. 그 정무총감이 이제 회장직을 맡았어요. 지금 이 정무총감. 그러니까 경무총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슨 헌병이나 경찰 이런 쪽을 관여했고 정무총감은 그 외에
총독 밑에서 일반적인 행정을 다 총괄했던 사람이 정무총괄입니다. 부총독 정도 되는 거죠. 이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인의 그 학자로서는 동명제대의 조교수였던 구로이타 가츠미.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자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흑판승리. 맨날 칠판에다 흑판승리 이렇게 썼는데 구로이타 가츠미. 그다음에 교토제 교수 삼포주행. 그러니까 미우라 슈코. 그다음에 그 교토대학 강사였던 이마니 시류, 저 금소룡이라는데 그 밑줄 보세요.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망친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마니 시류고, 이 이마니 시류 밑에서 하수인 노릇했던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근데 이 이병도는 또 누구냐면 그 이완용이의 또 조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관계로 이제 다시 여기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또 들어갔는데,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사학자로서는 육당 천암선하고 이능화가 있었고, 그 밑에 보조 편수관으로는 신석호와 이병도 씨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성제대 총장, 경성제대는 일제가 세운 거죠. 1924년에 그 당시에 그 총장이 하토리 우노기치라고 해가지고 우소기치라고 해서 그 경성제대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단군 관련 상고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단고기 이런 책, 단군조선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제3대 단군이 가륵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단군은 1대부터 47대까지 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군 1대 왕검,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가륵, 단군 4대 오사구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47대 고열과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세종대왕이 이름이 이도입니다. 그러면은 단군이 해당되는 게 세종대왕이에요. 사회적 직분, 포지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검이 이도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그 단군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단자가 제단 단자로서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군은 시적장을 얘기하는, 족장을 낸.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이면서 족장을 나타내는 사회적 직분, 이것이 단군이었습니다.